지금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자녀의 이름 옆에 있는 송금 버튼을 누르려 하십니까? 그 손가락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가벼운 터치가 당신이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단숨에 증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공포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돈을 보냈다가 몇 년 뒤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곳의 컴퓨터에는 피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자녀의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기록, 그 팩트 하나만으로 과세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세무조사 같은 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액자산가가 아니니 국세청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자식 집 사는데 보태주고 빚 갚는데 도와주는 것이 무슨 죄냐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세금이냐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과 시스템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종이 장부를 뒤적기에 운이 좋으면 눈먼 돈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의 심장부에는 PCI라 불리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거대한 인공지능 감시망이자 보이지 않는 창살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며 돈을 쓰고 벌어들이는 모든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적외선 열감지기처럼 사회의 모든 구석을 훑고 지나갑니다. 당신의 자녀가 30살이나 4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 수준은 이미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정교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뻔한데 갑자기 거액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비싼 전세를 얻거나 고가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세청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즉시 빨간색 경고등이 전멸합니다. 자녀의 합법적인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창출할 수 없는 자금이 포착되는 순간 시스템은 이것을 100%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온 불법 증여라고 확신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으며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보낸 그 돈은 계좌이체라는 명확한 흔적을 남기고 시스템의 메모리 속에 박제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감시망이 단지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눈은 과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5년 전의 용돈칠, 년 전의 생활비 지원까지 모두 긁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증거 덩어리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당신이 충분히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큰 사업을 시작하는 이른바 자산 취득의 순간을 사냥꾼처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덫을 놓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조금씩 보냈던 돈들이 모두 합산되어 거대한 세금 폭탄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가산세라는 이름에 잔인한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시에는 몇백만 원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세금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 지연 이자가 더해져 나중에는 원금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5년 전에 보낸 5천만 원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 부부가 1년 이상을 생존할 수 있는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디지털화된 오늘날 당신의 자산은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그 병을 언제든 들여다보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송금은 자녀를 돕는 길이 아니라
자녀의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이 차가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가문의 자산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감시자와 대결하기 위해 감정이 아닌 철저한 전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계좌이체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은행 창구로 향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이야말로 국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유령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지방에서 평생 흙을 파며 정직하게 농사를 짓던 칠순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에게는 평생의 보상과도 같은 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거액의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아들의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에서 조금씩 현금을 찾아 아들에게 건네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며칠에 한 번씩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을 방문해 수천만 원씩 현금 다발을 찾았습니다. 전산망에 기록이 남는 송금 대신 무거운 돈 가방을 아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이제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행 창구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 그 기록은 은행의 내부 전산을 넘어 금융정보분석원이라 불리는 FIU로 자동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잠재적인 범죄나 탈세의 징후로 간주합니다. 은행 직원이 웃으며 건네는 현금 다발 속에는 당신의 위치를 알리는 보이지 않는 추적 장치가 이미 심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과 아들이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조사관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5년 전 2020년 5월 8일에 은행에서 인출하신 현금 3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어르신은 당황하여 생활비로 썼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3천만 원을 쓰셨다면 그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이 돈은 모두 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그 현장에서 어르신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주며 영수증을 받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세청이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증여 추정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세청은 그것을 무조건 증여로 확정짓고 세금을 매깁니다. 어르신은 아들을 돕기 위해 했던 그 은밀한 행동 때문에 고의적인 탈세범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세무조사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고 아들의 계좌까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신고하고 냈더라면 수백만 원으로 끝났을 세금이 년치의 가산세와 이자가 붙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남은 땅마저 금매로 팔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평생 흙을 파서 모은 가문의 유산이 자식을 도려던 잘못된 판단 하나로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현금은 결코 안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더 정밀한 감시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국세청은 당신의 자녀가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그때 자녀가 내놓는 답변이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셨다라면 그것은 자폭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금이라는 연막탄은 정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기는 사냥꾼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뿐입니다.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온다는 옛말은 세금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진리로 통합니다. 어르신의 눈물 섞인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에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네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스템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행하는 모든 은밀한 거래는 국세청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례를 거울 삼아 더 치밀하고 합법적인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분량의 밀도를 대폭 높여 더욱 치밀하고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다음 단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 뒤에 숨겨진 잔인한 조세 원리와 축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자산 이전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당신 자녀의 경제적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오가는 수많은 축의금 봉투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검은 안개 속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자금의 대이동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식 축의금이 당연히 자녀의 새 출발을 위한 미천이라고 믿지만 법과 세무조사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합니다. 축의금의 소유권은 하객이 누구를 보고 왔느냐에 따라 엄격하게 갈립니다. 아버지의 친구나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낸 돈은 자녀의 돈이 아니라 혼주인 부모의 재산입니다. 이 차가운 법적 선언을 무시하고 예식장에서 거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몽땅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자녀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식 당일 신랑 신부가 수줍게 웃으며 하객을 맞이할 때 당신의 손에 쥐어진 방명록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알리바이자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결혼 후 갑자기 고가의 아파트를 샀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했을 때 그 돈의 출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추적합니다. 그때 자녀가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조사관은 즉시 증거를 요구합니다. 누구의 손님이 얼마를 냈는지 적힌 방명록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은 통상적인 비율을 적용해 전체 금액의 80% 혹은 90%를 부모의 돈으로 간주벌어내 버립니다. 부모의 돈을 자녀가 가져갔으니 당연히 증여세라는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일륜지대사이지만 세무 전문가들에게는 거대한 자금 세탁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가져온 현금이 한 곳에 모이고 그것이 다시 자녀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은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사냥터입니다. 특히 강남의 유명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호화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은 국세청의 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축의금으로 수억 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그 돈으로 집을 샀다고 말하는 것은 사자 앞에서 고기를 흔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의 범위라는 모호한 문구 뒤에는 조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소액과 국가가 인정하는 소액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내 친구가 낸 10만 원은 내 재산이고 자녀의 친구가 낸 5만 원만이 자녀의 합법적인 자산입니다. 이 냉혹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전기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돈을 건네는 순간 시스템은 당신의 그 정을 과세의 근거로 변환시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결혼식 축의금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합쳐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수두룩합니다. 좋은 날을 치르고 나서 가문의 자산이 반토막 나는 비극은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자녀의 예금 통장에 갑자기 찍히는 뭉칫돈입니다. 결혼식 직후 수천만 원의 현금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행위는 국세청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포착하는 이상 징후입니다. 평소 잔액이 100만 원도 되지 않던 사회초년생의 통장에 갑자기 거액이 찍히는 순간 당신의 자녀는 세무조사라는 모에비우스의 띠에 갇히게 됩니다. 조사관은 묻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부모가 대신 내준 예식장 비용도 증여입니다. 부모가 대신 사준 신혼가구와 가전제품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모두 증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푼 모든 호의가 자녀의 경제적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록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방명록을 엑셀로 정리하고 누구의 하객인지 명확히 분류하며 현금 영수증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국세청과의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버린 방명록 한 권이 훗날 자녀의 아파트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시스템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축의금 봉투 속에는 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위험한 불씨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당신의 가문은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이후 장기적인 세무 분쟁이라는 어둠 속으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단순한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산 이전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탈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의금이라는 관습조차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정밀하게 설계된 과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의 허점을 합법적으로 파고드는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계좌를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그 골든타임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거액을 송금해버린 이들에게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는 존재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당신의 대문에 붙기 전까지의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기록이 엉망이 되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죽어가는 당신의 계좌에 합법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전략은 증여를 차용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관계를 오늘부터라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쓴 가짜 계약서를 믿지 않지만 오늘부터 꼬박꼬박 찍히는 이자 송금 내역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의 이자를 보내라고 명령하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통장 메모란에 이자라는 두 글자를 선명하게 박아 넣는 순간 당신의 송금은 부모의 일방적인 시에서 계약에 기반한 정당한 거래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조사관이 5년 전의 송금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방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자녀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이자를 유예해 주었으나 이제 자립 능력이 생겨 정식으로 원리금을 상환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는 백지 상태보다는 늦게라도 찍힌 발자국이 있는 편이 100배, 1000배 유리합니다. 여기에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는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원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돌려받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준 돈을 다시 뺏어갑니까? 돈이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그것이 빌려준 돈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상환의 의지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김 박사만의 특급 노하우인 이메일 타임스탬프 기술이 등장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과거 날짜로 조작하는 것은 국세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앞에 스스로 목을 매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종기의 산화 정도와 잉크의 성분까지 분석해내는 베테랑들입니다. 대신 오늘 날짜로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십시오. 과거의 구두로 약속했던 빌려준 돈에 대해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녀의 이메일로 즉시 전송하십시오. 이메일에 기록된 서버의 전송 시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3자의 증명력이 됩니다. 나중에 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3년 전의 이메일 기록을 열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작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줍니다. 10년 주기 증여,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은 가문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2천만 원씩,
그리고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씩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씨앗을 뿌려두십시오. 이렇게 합법적으로 넘겨준 돈은 시간이 흐르며 복리의 마법을 부려 자녀의 든든한 주택 자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돈 1원의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10년이라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점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자산 가치의 상승분은 국세청이 손댈 수 없는 선격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그 모든 자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는 잔인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죽음의 그림자조차 과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증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당신이 가장 건강할 때 단행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면 무리한 증여보다는 상속 공제 한도인 5억 원 혹은 1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재산을 넘기다가 노후의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은 곧 당신의 권위이자 생존권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목숨줄인 노후 자금만큼은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효도계약서라 불리는 부담부 증여의 기술을 결합하십시오. 재산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정기적인 방문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법적으로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거지가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안락해야 자녀의 삶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비밀의 문을 닫으며 마지막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금융 감옥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누른 송금 버튼 하나가 당신의 일생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을 훑으며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록을 나담기고 증거를 수집하며 치밀하게 대응하는 자에게 시스템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뜨겁게 하되 돈 관리는 차갑게 하십시오. 감정은 가족끼리 나누고 숫자는 국가와 나누십시오. 오늘 제가 공개한 이 지식들은 수천만 원짜리 세무 상담보다 가치 있는 당신 가문의 방패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과 자녀들에게 공유하십시오. 무지에서 오는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지식뿐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구어온 그 소중한 가치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속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오늘 당장 당신의 통장 기록을 점검하십시오. 이 조세의 전쟁터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깊은 금융의 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다음번에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도 자녀도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의 준비된 지식뿐입니다.